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이 세이프가드 도대체 뭐야? 보호무역이 뭐야?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특히 이 중국이 이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고 지금 FDI 제가 전에 자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원래 베트남 FDI 1, 2위는 한국이 거의 하고 2위를 거의 일본, 가끔가다 일본이 1등하고 한국이 2등 이런 형상이었는데 지금 제 전 강의 자료에도 있지만 중국이 독보적 1등입니다. 1분기까지. 그리고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포스트 차이나가 베트남이 비중이 신남방 정책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 옥을 째려면 어떻게 해야겠나요? 베트남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해줘야겠죠.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G20 정상회의 6월 28일, 29일 날 있는 미중 간의 정상회의를 하냐 안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진핑 주석 안 오면 추가 관세다가.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 사실 지금 한국이 일본, 중국 다 외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저는 이 양쪽의 얘기가 다 맞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는 것도 맞고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이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가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행방.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가 없다면 곧 터질 호재나 재료가 없다면 G20 이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방향을 가는 것도 좋다. 얼마 남지도 않았고 약간 어느 정도 현찰도 한번 확보를 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트럼프를 생각을 할 때 두 개를 보면 됩니다. 두 개. 하나는 뭐냐면 환율. 두 번째는 통상입니다. 트럼프는 간단합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간달러 기조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인위적이든 아니든 기존에는 수출 경쟁력 때문에 일부러 이 평가 절하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뭐 무슨 노믹스 막 이런 자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죠. 이 FF라는 이 FF 마진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는 없는데 저도 깊게 들어가면 잘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 그대로 수출을 상대국들이 저가 덤핑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즉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키우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이 어떻게 보면 이 통상 경쟁력을 가져서 이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만들겠다. 이 흑자를 만들고 생산을 미국에서 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경제가 재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 가서도 일하고 그거를 사실 우린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현대식 건물이 장충체육관인데 장충체육관은 필리핀 건설회사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고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되게 골치 아프겠다 생각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잖아요. 이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민주당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고 있으면 이 좀 못 이긴 척하고 중국이랑 좀 협상도 하고 나 이 정도야 하고 좀 보여도 줄 수 있고 그럴 텐데 민주당이 일부러 좀 곤란하게 저는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을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 너 말 맞아 우리도 지지해줄게 라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결국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선 때까지 이제 강한 모습과 경제 지표를 보여주겠죠. 자금을 풀면서 증시도 다시 올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뭐 그 정도 그랬지만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베트남 정부는 그럼 어떠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분위기 파악을 제가 보기엔 베트남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이제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되는데 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지랖이라 그러죠. 오지랖. 필요 없는 오지랖. 이 오지랖을 부려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A라는 거에 사과를 했어. 이미 사과를 했어. 그럼 거기서 끝이야. 딴 사람들 이 A를 때렸던 싸웠던 사람들이 다 사과를 했어. 그리고 그냥 A도 괜찮아. A도 별 생각이 없어. 근데 혼자 오버하면서 막 이러는 그래서 뭘 해도 미안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해도 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 착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베트남 정부의 특히 베트남의 고위층들은 저는 베트남의 밑에가 부패했다라 생각을 하죠. 고위층들 굉장히 스마트하고 저는 좀 되게 다르게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실무 능력도 굉장히 좋고 뭐 물론 이 실무를 하는 말단 공무원 하단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도 유능한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트남은 이 정책과 제가 보기에 외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분위기 파악한 거죠.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 지금 자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 경제 개발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사실 베트남 총알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베트남은 외환보유고가 62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공기업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혁신을 하고 싶지만 밑에서는 부패하고 뒷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도 지금 베트남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베트남 온리 경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동정할 때는 솔직하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 예, 우리가 뭐 사실 베트남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럼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사회보험 가입 강화를 했었습니다. 이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베트남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 제가 주간 경제 동향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폐 없는 시대를 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트남은 이 현찰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현찰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말 그대로 화폐를 안 쓰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 목적입니다. 세수 확보.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그 정책이에요. 외국 기업에 좀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요. 적어도 고위층은. 밑에서 자꾸 뒷돈 받으러 돌아다니니까. 제가 뒤쪽에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 위에서는 정말 룰대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층들의 정책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깨어있는 공무원들은 그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지만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부담을 주면 이 투자 유치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걷지 못했던 세금들 어떻게 보면은 지하 경제를 끄집어내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신이랑 금융업은 제가 말하는 은행 이런 소매금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핀테크적인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이 세이프가드 도대체 뭐야? 보호무역이 뭐야?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종류로 나누면 됩니다. 이 WTO에서 인정을 하는 거냐, WTO 규정에는 없지만 많은 나라들, 제가 알기로 한 40개국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냐로 나뉘는데 이 반덤핑 과세, 이 반덤핑 과세는 대충 알잖아요. 싸게 수출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건 불공정하다, 시장 파괴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 가격과 이 시장 경제 지위라는 개념으로 나뉩니다. 가령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시장 경제 지위가 없어요.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트남에도 이 제품을 수출을 할 때 이 수출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준 가격을 잡아야 하잖아요. 이 기준 가격이 어떻게 잡히냐면 이 비슷한 인접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라든가, 제가 뭐 전문가 분들만큼 모릅니다.
계산을 솔직하게 기준 가격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거 아마 그거 아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전문가들도 이게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거든요. 이러한 비슷한 국가의 실제 내수 가격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이 베트남이 한국을 수출을 할 때 이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내수 가격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가격이다 하면 이게 기준 가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상계 관세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다. 근데 모든 보조금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례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게 바로 세이프가드인데요. 이게 이 시장에 이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문구 중에 이 심각한 피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피해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한 관세, 그리고 이 반우회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우회 조사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가공무역이에요. 제가 뒤에도 기사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 다다음 장 아니면 다음 장에 넣어놨는데, 이 가공무역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상황을 계속 설명을 했냐면,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지금 이 보호무역주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반우회 조사 역시도 그렇고,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많이 규제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이 자료는 2017년이고 제가 18년 최신 자료를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하나씩 떼서 붙일까 하다 이것만 붙일까 했는데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중국 다음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산업 재편될 거다, 단순한 생산은 다 한국으로 옮겨갈 거다, 이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이유가, 아니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규제도 많아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철강 업체가 왜 최대 피해를 볼 것 같냐 그러냐면, 이 품목 중에 이 철강이 있습니다. 철강이 비중이 높아요. 아시겠지만 작년이었나요? 이 강관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국 업체를 잡을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미국에서. 저는 한국을 갑자기 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건 부당하다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이걸 잘 막은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수입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다. 전 참 신기한 게, 생각보다 일본이 안 받는 게 참 신기한데요. 참 슬픈 거죠, 한편으로는. 슬픈 거고, 그래서 우리 내부 단결이 지금 잘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면, 특히 이런 좀 조업 일수도 적어지고 임금은 너무 높아지고, 그게 정말 기술자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R&D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걸 감안하면서까지도 그래도 우리나라고, 그래도 우리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는 수출이 80%이기 때문에 우리 내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글로벌에서 경쟁을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효율성이 안 나오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 비용을 높이기엔 지금 부담되는 요건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참 지금 분위기 파악을 진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우리가 정말 30년 전 필리핀 가서 일할 때로 정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게, 이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근에.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이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이 산업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변경이 안 돼버리면 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R&D랑 이런 생산에 계시는 이 장인 기술자분들이 버티고 계시는 거고,
이 사모분들까지도 일자리가 줄지 않으려면 사실 저도 제 마음은 생산은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슨 탁주회사 그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부각돼야 되고 그러는 분들,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에 자기의 정말 이 억울함도 아무도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대변을 해야죠, 우리 사회가. 그러면서 그분들과 이런 평준화를 정말 맞춰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이 근로 환경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밤 늦게까지도 이렇게 부당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없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업도 뭐 힘드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한쪽 편만 들 순 없지만. 그렇지만 뭐 시간 딱딱 되면 가고 좀만 일 더 하면은 수당 더 받고 이렇게 뭐 이익의 몇 프로 30% 내놔라 막 이런, 난 미래는 모른다, 지금 나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진짜 우리 진짜 후손들한테 재평가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전 진짜 아니라 생각해요.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과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네 비정규직 이런 노조 가입은 거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분들까지는 먹고 살겠죠. 그 밑에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솔직하게 말해서. 뭐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건강한, 우리가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누구나 합리적으로 저럴 수 있다, 부당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밥그릇 싸움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이 베트남이 한국에 공장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공장 지어서 우리가 베트남 가서 이런 지금 흔히 말하는 생산 라인 가서 돈 벌어서 한국 보내고 중간 관리자 과정이 아닌 그 일이 왜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까? 베트남 근무 일수가 얼마나 높은데? 베트남은 휴일도 얼마 없어요. 주 6일 근무에 공휴일도 별로 없어요.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이 베트남 이 정부도 굉장히 스마트한 정부이기 때문에 깜빡 방심하다가 기술부터 해서 모든 거 다 우리가 뒤쳐져서 진짜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진짜요. 이거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은 뭐냐면 단결하자. 우리 정말 힘들지만 우리나라 또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잡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거 편집해달라 그래야겠다, 이 부분 많이. 예. 그렇고 이 조업일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기사에도 나왔는데 포스코에서 이 3천억 규모 공모처에 발행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 뭐냐면은 지금 실적 아니면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에 이슈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에 기사는 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에서도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우의 조사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호아팟이라고. 호아센 이런 뭐 각파이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여기 건설도 하고 있고. 이제 호아팟을 당연히 베트남 정부는 키우고 싶겠죠.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포스코가 하이퐁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잘 대응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뭐 잘 마무리는 됐지만 이 청산 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중 계약을 당한 거죠. 이런 대기업도 이렇게 들어와서 당한다고요. 이런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잘 이렇게 그래도 외교력을 발휘를 한 거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낀 게 그분들 정말 밤낮 없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안 나왔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있을 때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몰랐고 저는 이런 걸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걸 규제를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 철강에 관한 건 규제를 많이 받아요. 베트남도. 심지어 미국 상무부에서 이 포스코에서 아까 말했던 반우회 있죠. 이 반우회가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기사에 나왔듯이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약간 가공만 해서 미국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우회,
정책, 이 우회를 한 거에 대해서 반한 이런 반우회 조치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철강 업계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